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나 그 강의를 하는 저나 시간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내용에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역시 나도 마찬가지로 강의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거든지 그렇지만은 뭐 행정적인 처리에 의해서 본질이 100이라 하면은 행정적인 처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30% 시간이 없어져요. 바로 이런 출석 체크라든가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수업의 내용의 본질에 집중을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집중하도록 합시다. 아셨죠? 자, 그 리포트 오늘 2023년 3월 20일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리포트가 나갔죠. 네? 리포트가 나갔고 그게 리포트 넘버 2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히 이번 주에 중점적으로 강조한 내용은 어떤 물체의 평형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3, 5, 1 플로우 차트에서 맨 가운데 위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퀄리브리움이 어떤 물체의 외부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물체가 정지해 있다면 당연히 물체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힘들이 다 0이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뭐 F 이퀄 MA에서 모든 F가 0이어야 되고, 또 F가 살짝 또 발전을 하게 되면 모멘트까지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F 이퀄 0, 모멘트 이퀄 0. 어떤 물체가 정지되어 있을 때 그 조건은 반드시 가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물체 외부에 가해지는 외력들, 미지의 외력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게 핵심입니다. 이번 주에 배운 내용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서 가해지는 외력이 뭘까요? 수업 시간에 잠깐 내가 그걸 강조를 못했는데 자중이 있죠. 자중. 자중은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게 아니라 물체에 이렇게 분포해서 가해집니다. 그래서 그 분포에 가해지는 모든 점점점들에 대한 자중에 의한 그러니까 MG죠. 에 대한 그것도 이제 외력인데, 보통 그것의 모든 서메이션을 정력학 때 배웠지만은 무게 중심에 의해서 그 자중이 합쳐져서 가해진다. 그렇게 해도 정력학 관점에서는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 운동을 뭐라고,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하는 운동에 특별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쓸 때 외력이 결국 자중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외력은 자중뿐만 아니라 또 이 물체 바깥에서 가해지는 것이 이제 외력이 되겠는데, 이때 또 그러니까 외력이 어디서 오겠어요? 다른 데는 타치하는 게 없으니까 결국 두 손에서 오겠죠. 네? 두 손에서. 자, 이때 외력은 하중과 모멘트가 같이 가야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하중만 있으면은 아마 모멘트 평형이 안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똑같은 방식으로 물체의 내부의 하중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물체 내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팔꿈치라든가 어, 요 왼손이 조금 다르죠. 이 사람이랑 그 이전 사람이랑. 그래서 이 달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평형을 고려해서 뭐 왼쪽에 팔꿈치라든가 오른쪽 그다음에 뭐 어깨라든가 여기에 걸리는 힘. 그러니까 힘이라 하면은 결국 하중과 모멘트입니다. 동시에 이런 것들을 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만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죠. 예, 요새 친환경 자동차라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 가는 거와 그다음에 우리 현대에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는 자동차, 수소 자동차 이름이 넥소예요. 가끔 신문지상에 나오죠. 그래서 이 수소 자동차는 수소로 가요. 그래가지고 수소와 그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를 결합시키면 H2O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전기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수소만 있으면 산소는 많이 있으니까 수소가 사실 공기 중에 매우 적어요. 그래서 수소는 담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이 내부의 fuel 혹은 소위 얘기해서 연료 전지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료 전지가 수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결합시켜서 물을 만들어내고 그때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 전기 가지고 이 모터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나 다 같이 파워는 전부 다 모터로 전기 모터로 다 해버려요. 그래서 뭐 사행정, 탈행정, 엔진 기관이라 내연 기관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네? 그게 이제 친환경 자동차 이제 추세고 그렇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 이 수소 자동차에서 이 수소를 담아야 되는데 이 수소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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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워요. 밀도가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소를 양이 필요하려면은 수소를 꽉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넥소에 들어가는 것들이 한 5kg, 6kg의 수소를 탱크에다가 담아가요. 여기 보면은 탱크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죠. 네, 똑같은, 그러니까 50리터예요. 한 요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물 먹는 거 한 1리터죠? 50리터의 부피에다가 수소를 꽉 누르는데 얼마큼 누르느냐? 얼마 누른다 그랬어요? 700바라 그랬죠? 1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대기압 1바죠? 그거에 700바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꽉 눌러서 이 탱크 안에다 넣고 그래야 한 통에 2kg의 수소가 들어가요. 왜냐면 덴서티가 매우 작거든요. 0.04 그램 퍼 리터인가 그래요. 거기 곱하기 50 하면은 0.03인가 보다. 0.04에다 50 하면은 한 하나에 2kg 들어가고 이게 3개 들어가야 한 6kg 들어갑니다. 그 6kg의 수소를 가지고 가득 충전했을 때 한 400km, 500km 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소 자동차 아까 얘기했듯이 CO2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고 뭐만 나와요? 그냥 물만 나와요. 얼마나 이 환경이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는 다 이제 수소 자동차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수소 그러면은 용기가 아까 700바를 이렇게 꽉 누르고 이것이 엄청나게 내력을 받겠죠? 그 내력을 견뎌줘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해야 될 내용이 이 용기에, 이 각 벽면에 엄청난 힘, 땡기는 힘이 걸리겠죠. 아까 우리가 배운 내력의 개념입니다. 내력. 내가 그 표현을 좀 불분명했는데, 내력이 얼만큼 걸리겠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같이 검토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탱크가 막 꽉 그 안에 엄청 이거 수소는 팽창하려고 하고 얘는 꽉 가둬 놓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수소 탱크에는 무슨 힘이 발생이 될까요? 예, 스트레스인데 막 팽창하려고 하겠죠. 네? 팽창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녹화하고 있나? 아까 우리가 그림 한 거는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소 탱크에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딱 잘랐다고 생각을 하면은 길이 방향으로 걸리는 내력을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물체의 평형을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원주 방향이라 그러면은 뭐 요렇게 잘라 보면은 이제 그것의 반쪽을 가지고 압력과 그 내력이 얼마큼 돼야 되는가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 수소 용기가 700바의 힘을 견디면서 수소 가스를 꽉 누르려면 얼마큼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힘의 평형에 있어서 계산할 때 물체의 재료의 특성과 상관없이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얻어지는 상황을 무슨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statically determinate라고 그랬어요. statically는 그냥 역학적으로, 그러니까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determinate 되는 정해질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내력의 그러니까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내력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가 뭐 스틸로 만들어졌냐, 뭐 실제로는 이게 아주 그 카본 섬유 알죠? 예? 아주 그 비싼 자전거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이런 건 다 카본 섬유로 만드는데 카본 섬유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재료와 상관없이 아까 얘기한 길이 방향의 힘과 원주 방향의 힘이 결정이 됩니다. 뭐로? 내부 압력으로. 그래서 그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을 인터넷 서칭을 해가면서 좀그 관련된 내용과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한번 꼭 검토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아셨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살짝 그 생소할까봐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혹시 더 질문이 있어요? 오케이. 추가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힘의 평형을 주로 배울 때 주로 뭐 의도적으로 인체에 대해서 많이 예제를 제시를 하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바디를 보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항공기는 그냥 좀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실제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저기 철봉 가서 한번 이렇게 매달려 보세요. 이게 팔이 얼마나 힘이 걸리는가. 내가 계산한 거랑, 응? 여러분들이 뭐 뭐 70kg라 하면은, 내가 오른손, 왼손에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글쎄요. 할 수 있을라는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못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배웠었죠? 네? 맞죠? 자, 오늘은 이제 Analysis of Deformation, Chapter 3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지금 이 3 플러스 1 중에서 자, Force and Materials and Deformation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외적인 관점에서 주어지는 내용이고 그때 이제 물체 내부에서 혹은 외부에서도 이퀄리브리움 이퀘이션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외적인 힘과 내적인 그 응력이 모두 이퀄리브리움 컨디션을 적용한다라는 건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고요. 자, 이번 챕터에서는 챕터 3에서는 요 디포메이션과 스티프니스 요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Free Body Diagram and Unknown Reaction 이게 바로 이전 챕터에서
내력을 구하는 방식이랑 그 내용을 이제 다시 여기다가 리뷰를 한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폴스 이퀄리브리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검토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전체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고려를 해서 풀리는 혹은 풀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free body diagram 이게 뭐 이전 챕터에서도 나와야 될 내용인데 자유물체도 and unknown reaction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외력이 가해지고 특히 어느 일정 부분이 변형의 조건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특히나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으로 요 지지 조건을 구할 때 지지 조건에서 가해지는 외력 혹은 반력이라고 부르죠. 반력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평형 방정식으로.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 사람이 옆으로 매달려 있을 때도 요 빨간색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게 얼마다라고 힘이 우리가 잘 모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까만색으로 모멘트니 F니 이런 것들이 이제 외력이고 그 철봉 그러니까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 외력이 뭐가 되겠어요? 자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되겠고 결국에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서 이게 빨간색에 일어나고 있는 반력들을 이렇게 그려야만이 그리고 이 그리는 과정을 뭐라고요? free body diagram, 자유물체도 이렇게 해야 F equal M, F summation of F equal 0, summation of moment 0에서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이 이전 챕터에서도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자, formulation of three concept of solid mechanics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 앞절은 free body 그러니까 force equilibrium 즉 정력학에서 배운 여러분들이 한 학기에 배운 걸 그냥 다 그냥 간단히 서머리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챕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체역학의 개념 즉 뭐라 그랬어요? 항상 F KX라 그랬죠. F가 물체, 즉 K에다가 가해지면은 뭐가 발생된다고요? 변형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래서 force and equilibrium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force and deformation relation, 힘과 변형의 관계. 이게 뭐예요? 바로 그 대상의 물체의 스티프니스에 따르다 그랬죠. 그래서 material property가 이게 해당하고 study of deformation and condition. deformation이 어떠한 디포메이션이 있고 그것이 제약 조건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이제 철봉에 손을 잡고 있으면 거기서의 외력은 몰라도 무엇을 알고 있어요? 그놈은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변형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에 주어진 조건을 따져서 그 주어진 조건의 수가 바로 number of equation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equation 수, 뭐 F가 MA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퀄리브리움으로 본다면 뭐가 되겠어요? sorry. F 이퀄 KX가 이게 바로 요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orce equilibrium은 뭐예요? F
총 fx 이퀄 0, 뭐 fy 이퀄 0 해서 6개 이퀘이션이 되겠죠. 3차원일 경우에. 그게 아까 그런 모든 것들이 넘버 오브 이퀘이션이고, 그 다음에 특히 반력 같은 것들은 unknown이 되겠죠. 그래서 그 unknown의 개수와 number of equation to solve 가 같아야 된다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statically determinate problem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이때 statically determinate 다시 얘기했지만은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풀어지는 실질적인 문제들이에요. Definition of statically determinate. 그러니까 잘 요거를 간단하게 썼습니다. 뭐 영어 표현이라 조금 그 생소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구글 번역기로 돌리시고 싶으신 분은 돌리세요. 한번 돌려볼까요? 보여주는 거는 그냥 적당히 이해하고 그 생소하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힘 평형 내가 오른쪽 걸 읽을게요. 힘 평형 방정식의 수가 미지수와 같을 때 이 시스템을 statically determinate라고 한다 그랬어요. 갑자기 이해가 확 되죠? 아니에요? When the number of force equilibrium equation is equal to number of unknowns. 이해했죠?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불러요? statically determinate다. statically determinate. 그러니까 정적인 문제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부정적인 문제냐, 정적인 거냐. 외부 힘에 의해 발생하는 미지의 반응은 힘 평형 조건만을 사용하여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statically determinate는 뭐예요?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반력이 다 구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건방전에도 얘기했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number of equation과 number of unknown이 이제 같은가를 따져볼 때 반력들은 unknown 미지수인데 이것이 평형 방정식에 이퀄하고 딱 맞았어요. 그러면은 statically determinate고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반력이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철봉에 매달린 경우가 그거일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determination of statically determinate 해서 그러한 예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매우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개념을 이해할 때는 복잡한 거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고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 그 항상 문제를 풀 때 내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제 그 내용이 뭔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내가 풀고자 하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줘도 좋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마도 두 번째로 지금 고려를 했어요. 즉, 요 수평 보호에 의해서만 고려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역시 여기 스프링에서 나오는 요것이 바로 반력이자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었죠? 그게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F1이다라고 표시를 지금 했고요. F2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력은 여기서 뭐예요? 바로 W가 외력, 아는 힘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혹은 여기에 적용되는 force equilibrium equation이 몇 개인가를 봐야 되겠어요. 보통 force equilibrium이 3차원에서는 force equilibrium 3개, 모멘트 평형 3개라 그랬죠. 근데 이러한 2차원 문제에서는 뭐 Z 방향 힘도 없으니까 그냥 0 이꼴 0 나오겠죠.
예, 그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폴스 이퀄리브리엄은 내가 여기다 좌표계를 X하고 Y라고 한다면은 X 방향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퀘이션을 뭐 당연히 이제 표현하는데 중요한 정보는 주질 않습니다. F 이퀄 Y 이퀄 0, 그다음에 그다음에 모멘트 Z, 그러니까 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Z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는 중요한 모멘트 평형이에요. 그렇죠. 스프링이 그러니까 이 수평바가 힘에 의해서 이렇게 평면으로 회전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Z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이것이 Z고, 그래서 모멘트 이퀄 Z. 그래서 주어진 이퀘이션이 평형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X 방향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무시를 했기 때문에 편리상 폴스 이퀄리브리엄과 모멘트 이퀄리브리엄을만을 이제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F 이퀄 Y는 의 힘은 이거를 플러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F1 Y 방향 F1 플러스 F2 마이너스 W 이퀄 0이죠. 맞죠?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요. 모멘트 Z의 0은 뭡니까? 모멘트 Z 0 지난 시간 살짝 봤지만은 이 어느 점에 대해서 회전 운동을 할 때 그 점의 위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나왔었죠, 결론이. 어느 점을 잡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점을 잡을까요? 그냥 요 점을 여기서는 지금 잡았습니다. 요 점을 잡고 그러면 W가 그 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모멘트를 발생을 안 하죠. 그리고 이 F1은 이 모멘트 Z의 그 이퀄리브리엄을 보면은요, 이 오른손으로 법칙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걸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F2가 이렇게 돌리니까 F2 곱하기 뭐예요? B는 플러스죠. 맞습니까? F2 곱하기 아니 F1 곱하기 A는 뭐예요? 이 그 회전을 시계 방향으로 하니까 손가락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자, 이 모멘트가 살짝 어떨 때는 혼돈될 수가 있는데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은 XY 평면상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Z 방향, 이렇게 회전 운동이 반시계 방향이죠. 이것이 무슨 플러스 Z 방향으로서는 플러스죠. 예? 네? 자, 그래서 이거 이퀄 0이니까 이 이퀘이션이 나왔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퀘이션 3개라고 해도 되고 이퀘이션 여기서는 2개의 미지수 몇 개? 미지수가 뭐예요? 여기서는 unknown이 F1은 F2죠. 그래서 이퀘이션 2개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미지수를 F1하고 F2를 구해 볼까요? 뭐 F1에다가 요 이퀘이션에다가 여기를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F2에다가 곱하기 여기서 보면은 A분의 B 플러스 F2 이퀄 W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래서 F2는 W에다가 B 플러스 A분의 1이구나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수식을 바꿔보면 A 플러스 B에 A를 위아래로 곱하면 A에다가 W 이렇게 지금 나오겠습니다. F1은 지금 뭐가 될까요? 뭐 F1 플러스 F2가 이제 W가 되니까 뭐 쉽게 계산이 되죠. A 플러스 B에 W 이렇게. 그래서 이 수식에서도 알 수 있지만 F1은
F1은 요 A 쪽이에요. 근데 여기에 F1은 여기 B가 나와요. 즉 F1이 즉 요 놈이 이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면은 F2가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작아져요? 요 위치가 이쪽으로 가면은 F2가 당연히 커지죠. 즉 A가 커짐에 따라서 A 플러스 B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A가 커짐에 따라서 F2가 커지고 F1이 이쪽으로 가면은 FB가 커지면서 F1이 커지죠. 네? 네, 당연한 결과입니다만은 그런 결과의 의미도 한번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재료의 물성치를 고려했나요? 전혀 고려를 안 했어요. 고려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F1과 F2가 구해졌어요. 그냥 길이의 정보와 외력의 정보만 가지고 구해졌어요. 이게 바로 무슨 문제라고 불러요? Statically determinate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 F1이 이렇게 구해졌으면은 얘가 이제 스프링을 한번 볼까요? 그냥 참고로 보면은 스프링이 이제 이 힘과 이 힘이 당연히 여기가 F2니까 얘도 F2가 되겠죠. 그래서 스프링의 만약에 컨스탄트가 K2고 그 F1이고요. F1이고 F1, K1일 때 이 스프링이 얼마큼 늘어난지는 금방 나오겠죠. 이 스프링 K 값이 있고 F 값을 아니까 당연히 X1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는 길이는 얼마다? F1에다가 K1 해서 그냥 순차적으로 구해져요. 순차적으로. 즉 순차적으로 구해진다는 게 여기서 이놈을 다 구해가지고 미지수를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놈을 가지고 우리 모든 폴스가 얻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F 이퀄 KX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를 구했어요? 디포메이션이 구해지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단계로 그냥 풀어져요. 이게 무슨 문제다? statically determinate한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자꾸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졌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까 사람이 옆으로 매달린 경우도 이 경우예요. 즉 뭐냐? 거기서의 외력은 자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자중만 똑같다면은 오른손 왼손에 걸리는 모든 힘은 같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모슬이 많은 사람, 모슬이 없는 사람, 단 자중만 똑같다면, 즉 외력만 똑같다면은 오른손 왼손에 걸리는 힘은 똑같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어, 그 좀 역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를 동시에 같이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뭐를 보고 뭐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한번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계속하면서 키워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이게 바로 이제 리포트에 나온 것과 매우 유사한데 calculation of a statically determinate problem 해가지고 calculate the internal force of a pressure vessel 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러한 그 원의 동그란 그냥 이 경우에는 그냥 링이라고 봐도 되고 혹은 길이 방향으로 기다란 거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랐다고 생각을 해도 줘도 좋습니다. 이랬을 때 내부에 뭐가 걸려 있어요? P가 압력이 걸려 있어요. 아까 수소 탱크를 한다면은
700바. 무슨 엄청난 힘이 걸려 있어요. 그랬을 때 calculate the internal force of a pressure vessel. 바로 internal force라는 게 뭐예요? 이 바로 벽면에 이 얼마만큼 인장력이 걸리는가를 계산해 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여기에서의 외력은 뭐예요? 외력? 외력. 이 물체에 가해지는 외력이 뭐예요? P죠. 예? 물체 안쪽에서 가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거 외력이라고 아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물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프레셔 P가 물체에 가해지는 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력이 당연히 합이 얼마인가를 보십시오. 외력의 합이 얼마일까요? 이 압력이 빨간색의 그 화살표만 보십시오. 화살표가 이렇게 뭐 한쪽으로 이렇게 가해지고 뭐 한쪽으로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해지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360으로 다 분포돼 있죠. 계산해보나 마나 fx 이퀄 0 하면은 0이 나오겠죠. fy도 0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모멘트도 안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외력은 당연히 0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따져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외력은 이퀄리브리움은 저절로 맞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액션 리액션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외력만 있고 외력이 그냥 지네들끼리 이퀄리브리움을 만족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각 요 단면, 그러니까 어디를 우리가 물체를 잘라봤어요. 그 잘라진 이 면에 존재하는 내력이 과연 얼마일까? 뭐 여기도 좋고요. 또 이렇게 잘라봐줘도 좋고요. 예? 이게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 여기를 자르나 여기를 자르나 여기를 자르나 모든 면에서는 다 힘이 어떨 것 같아요? 다 똑같겠죠? 직감적으로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최대칭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이렇게 떼서 요만큼을 해가지고 요만큼을 해서 여기에 얼마 이렇게 압력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물체도를 정해도 되겠어요. 어떤 형태도 좋습니다. 우리가 검토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나는 이거 문양이 이렇게 직각으로 끄집어내고 싶다. 좋습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0도부터 90도까지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내력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잘라진 면에서의 내력이 외력으로 가해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해지고 이렇게 가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 이거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이거 있을 수 있지 않아요? 혹은 뭐 이거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살짝 좀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180도를 딱 자르면은 이 힘과 힘이 이렇게 되고요. 그 FT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 힘이 결국에 무어와 그러니까 외력에 가해지는 외력이랑 이제 힘의 합인데 그 외력은 뭐예요? 바로 요만큼을 내가 잡았어요. 여기에 가해지는 이 총 압력에 의한 힘들이 전부 다 외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힘과 그러니까 내가 180도로 잘랐어요. 왜 180도를 아까 뭐 90도로 자를 수도 있고 뭐 10도로 자를 수 여러 가지도 있는데 문제를 가장 편하게 쉽게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180도를 자른 것이고요. 어느 각도로 해도 잘라도 상관이 없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어느 단면이든지 다 달력은 똑같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소위 해서 축대칭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학적으로 좀 제일 문제를 편하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 180도를 잘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발력들 FT와 이것들이 또 같다는 것도 우리가 당연한 얘기겠고요. 그랬을 때 이 물체에 가해지는 그 외력은 내부에 가해지는 이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힘 이퀄 0을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압력의 힘이 집중하중이 아니라 무슨 하중이에요? 쭉 분포된 압력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리포트 할 때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포 하중이에요. 수업 시간에 집중 하중과 집중 모멘트만 배웠는데 이건 분포 하중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라는 문제에 살짝 도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분포 하중을 여기에도 나왔지만은 임의의 D세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을 먼저 고민을 합시다. 세타의 위치에 있고 임의의 길이 D세타에 가해지는 힘들을 여기에 지금 가해지는 압력 다 마찬가지지만 무슨 압력? P죠. 그래서 D세타에 해당하는 y-axis라고 했습니다. y-axis가 수직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여기에 표현이 돼 있네요. 요 힘이 즉 요 힘입니다. 내가 가해지는 이 내력의 힘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결국 힘이라는 거는 뭘까요? 압력 곱하기 뭐예요? 길이죠. 길이가 얼마예요? 이게 이제 반지름 R이라고 됐으니까 R에다가 뭐를 곱하면 이 길이가 나올까요? 그렇죠. D세타가 되죠. 그래서 P 곱하기 R D세타가 바로 그 D세타에 가해지는 DF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단면에 수직 방향으로 이 폭도 있을 텐데 그 폭은 지금 단위 길이 1로 생각합니다. 2차원 문제로 봤으니까. 그래서 폴스가 압력에다가 보통은 뭐를 곱해야 돼요? 면적을 곱해야 되는데 그냥 길이만 곱한 겁니다. 두께, 이쪽 그 두께 방향은 지금 단위 길이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RD 세타, 즉 이 길이만 곱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F, 그러니까 압력이 가해지는 수직 방향의 힘이죠. 네, 좀 이게 갑자기 구체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죠. 네? 집중력을 놓치지 마시고 DF에다가 요 UTF에 요 DFY 수직 방향의 힘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세타였죠. 그러니까 이게 세타니까 DFY는 지금 이게 세타니까 DFY는 뭐예요? DFY는 바로 PR에다가 D세타 한 것에 PR D세타 한 거다가 사인 세타가 되겠죠. 네, 요 힘이죠. 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타의 함수로 표현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쫙 적분을 다 해야 되겠어요. 0부터 180도까지. 그래서 0부터 180도를 한 내용이 바로 FY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FY가 결국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내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직 방향의 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쭉 적분을 하면은 여러분 적분 뭐 잘 하겠지만 파이에 사인 세타의 D 세타 적분하면 얼마예요? 이게 코사인 세타의 0부터 파이까지 하면은 뭡니까? 여기에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나요? 그러면은 플러스니까 1 플러스 1 돼가지고 2가 되죠.
맞죠? 그래서 E가 나왔다. 그리고 PR은 콘스탄트니까 PR이다. 아, 외력은 총 이제 그 force equilibrium에서 외력은 바로 EPR이다. 위로 가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ETR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력이죠. 요 내력들, 요 두 개. 마이너스 ETR 해서 이것도 역시 0이어야 돼요. 그래서 FT는 PR이다. 금방 나와. FT는 PR이다. FT는 PR이다. 라는 게 나왔어요. 참고로 이러한 적분 뭐 사인 세타 곱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는 안 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 압력이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화하는데 우리가 Y 방향의 힘은요. 이 면적을 투영해 보세요. 이쪽 면으로. 그러면 P에다가 이 길이가 뭐가 돼요? ER이죠? 예? 이게 Y 방향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퀄 EFT 해서 FT는 그냥 PR이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쉽게. 그 얘기는요, 매우 중요한데 이 압력이 동그랗지 않고 막 이렇게 꾸불꾸불 돼도 여기에 이제 압력이 막 이렇게 가해졌을 때 이 압력에 대한 총 Y 방향 힘은요, 계산할 거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길이 곱하기 압력 하면은 바로 어차피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쫙 해봤자요. 서로 캔슬되고 어찌됐든 해가지고 P 곱하기 투영된 길이, 투영된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은요, L로 지금 나오겠습니다. P 곱하기 R. 이 형상에 상관없이 그렇게 나온다는 건 그냥 참고로 아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압력의 각 위치에 보면은 X 값도 있죠. X 방향 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른쪽 면, 왼쪽 면에 투영된 것이 이쪽으로 가니까 빵되죠. 투영된 것이. 그러니까 X 방향의 힘은 없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외력이란 X 방향, 그러니까 0도에서 180도까지 잡은 이 부분에 가해지는 X 방향의 외력은 없다. 왜 투영된 면적이 오른쪽에 투영된 거와 왼쪽에 투영된 것이 상쇄돼요. 그래서 아까 90도 같은 거 했을 때 이놈이 투영된 거는 이제 Y 방향은 이만큼이죠. 그렇죠? Y 방향 투영, 이 면적에 투영된 게 2니까 R 곱하기 P 해서 이 FT가 결정이 되고 얘도 당연히 이 길이에다가 X 방향으로 투영된 게 이 길이죠. R이니까 P 곱하기 R에서 FT가 결정된다. 이렇게 고민해줘도 생각해줘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요 힘과 요 힘은 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이게 살짝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내가 지금 다 문제로 지금 풀고 있는데 fx는 다 0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핵심은 뭐냐? ft가 뭐예요? 내력인데 p 곱하기 r이죠. p 곱하기 r로 나왔어요. 우리가 어떠한 조건만 고려했냐면요. 힘의 평형만 고려했어요. 그러니까 외력 P와 길이만 가지고 내력이 결정되는 케이스예요. 이런 문제를 뭐라고요? statically determinate.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어느 벽면에 존재하는 힘을 구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리포트에는 참고적으로 이게 이 방향은 원주 방향이죠. 근데 축방향도 구해보라고 얘기 있었죠. 네. 자,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유사한 문제인데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선 문제의 정의가 스프링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스프링인데 스프링의 각각의 스프링 컨스탄트 값이 K1, K2예요. 근데 이 스프링이 같이 중심선을 맞으면서 같이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바깥에 거는 좀 큰 스프링으로서 존재하고 있고요. 바깥 안쪽 거는 조금 조그마한 스프링 두 개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문제에 외력 W가 가해진 경우예요. 자, 이 문제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실 재료학에서 풀어내는 과정을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만큼을 이제 고려를 합시다. 이 물체 자유도 역시 풀어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의 F1이 있고 여기서도 F1이 있을 것이고 또 빨간색에 의해서 나타나는 F2가 있을 것입니다. F1과 F2를 몰라요. 지금 이 두 개의 스프링에 외력 W가 쭉 같이 가해졌어요. 이제 이해됐죠? 그랬을 때 요거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다면은 그리고 풀린다면은 그게 따져봅시다. 평형방정식 fx x 이퀄 0, 뭐 fy 이퀄 0, 모멘트 이퀄 0인데 이거는 전혀 지금 도움을 안 주죠. 왜? y 방향의 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평형방정식은 뭐예요? 이거 하나예요. 즉 f1 플러스 F2는 빵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맞죠? 네? F1, sorry. 여기에 외력이라는 거 주어져 있죠? 외력이 W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니까 좀 혼돈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외력이 이렇게 지금 가해지는 경우죠. 그리고 방향까지 고려를 우리가 한다면은요, 요 놈이 이제 이렇게 가해지고 요 놈이 이제 이렇게 가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시스템을 잘못 잡았어요. 이렇게 시스템을 잡는다면은 맞죠? W가 외력으로 그 다음에 스프링 밑에서 오는 반력은 F1, F2 미지수로 맞죠? 자, 그런데 Y 방향의 힘의 평형을 했더니 F1 플러스 F2가 뭐가 될까요? W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힘의 평형 방정식의 다예요. X방향, Y방향, 그 다음에 모멘트 다 따져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케이션 수가 하나고 미지수가 몇 개예요? 미지수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간단한 문제인데 힘의 방정식은 하나고 미지수, 즉 반력은 두 개고 문제가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그래서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문제를 뭐라고요? 스태티칼리는 이게 인디터미네이트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는 못 풀겠어요라고 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못 푸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3, 5, 1에서 5의 모든 거를 다 같이 통합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힘의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라 5개의 모든 것이 같이 풀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이제 이퀄리브리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저 맨 밑에 있는 변형의 조건을 미지수를 부여를 해야 돼요. 즉 얘가 스프링이 빨간색이 너가 요만큼 움직이는 X 요 빨간색에 의해서 X2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요 까만색에 의한 것이 눌리는 게 X1이다라고 지금 미지수를 두 개를 더 추가를 했어요. 왜 추가를 했는지 수학적으로 보면 이제 분명해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X1과 X2가 추가됐으면 미지수가 두 개, 아니 미지수를 풀어야 되는데 왜 미지수를 한 두 개를 더 추가했을까? 그게 바로 이제 핵심인데요. 두 개를 추가하면은 F1과 F 이런 관계식이 나오죠. 그래서
몇 개의 이퀘이션을 더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을 더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이퀘이션을 더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x1하고 x2가 같이 움직여야 되죠. 바로 이게 맨 밑바닥에 있는 변형의 조건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스티프니스, 재료의 강성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3 플러스 1에서 맨 위에 평형 방정식을 고려를 했고요. 이거만 가지고 안 풀려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상태를 우리가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와 힘과의 관계식이 바로 재료의 물성치고요. 대신에 중요한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조건, 디포메이션 컨디션이 추가적으로 되게 됩니다. 자, 고로 몇 개의 이퀘이션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퀘이션이 됐죠? 그리고 몇 개의 그 미지수예요? F1, F2, X1, X2 네 개가 됐죠? 이러니까 이제 미지수와 이퀘이션 수가 같아졌어요. 처음에 이퀄리브리움 할 때는 미지수가 두 개였고 이퀘이션이 하나였죠.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퀄리브리움을 할 때는 이게 풀리질 않았죠. 그런데 여기다가 미지수를 두 개 부여하니까 여기에 이퀘이션이 몇 개가 왔었어요? 올 수가 있었어요? 세 개가 더 와서 풀어낼 수가 있는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이퀘이션을 당연히 뭐 연립으로 풀어야 되겠죠. 연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 역학적으로 이 3 플러스 1의 이 관계식을 이게 통합적으로 풀린다는 얘기예요. 통합적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정력학 문제와 부정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역학적인 이해와 그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도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통합적으로 풀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x 이퀄 a1이니까 f1에다가 이거 대신에 그냥 x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놈을 여다가 요 놈을 이렇게 놓고 요 놈을 이렇게 놓으면은 x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x1 이퀄 1에서 이렇게 지금 얻어져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뭐가 얻어집니까? F1은 이 공식에 의해서 F1은 K1에다가 이 W에다가 K1 플러스 K2. 그 다음에 F2는 뭐가 될까요? K2에 W에다가 K1 플러스 K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결과식에 각 스프링에 걸리는 힘이 외력과 또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물성치가 들어갔어요. 앞서 결과는요, 물성치에 상관없이 외력과 그냥 길이만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statically indeterminate 문제는 재료의 물성치가 수식의 그러니까 결과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역학적으로 무슨 의미냐? 반력이 내가 갖고 있는 물성치, 스틸이냐, 알루미늄이냐, 스프링의 상수에 따라서 반력값이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르겠네. 다섯 개 이퀘이션을 다 같이 푸니까 거기에 미지수가 같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평형방정식만 가지고 풀리지 않는 거는 반력값이 그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물성치 값에 의해서 반력값이 바뀌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우리가 스틸로 했냐, 알루미늄으로 했냐, 고무로 했느냐에 따라서 반력값이 막 바뀌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수학적인 거와 역학적인 거를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아주 간단한 예인데 그러한 의미가 우리가 이해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분 남아서 요거까지 마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프링이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가 지지가 되는데 이제는 어떤 바에 스프링이 두 개가 지지가 돼 있고요. 당연히 요 놈과 요 놈이 스프링 컨스탄트 값이 뭐예요?
그 K 값이 같아요. 오케이. K 값이 이제 같은 스프링입니다. 그것이 두 개가 지지돼 있습니다. 일정 거리를 놓고.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외력이 뭘까요? 바로 사람이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얼만큼 올라섰냐? 그 위치가 바로 이만큼 B만큼 움직였대요.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되냐? 바로 요 끝단이 살짝 단대요. 이게 부정적 문제, statistical indeterminate 문제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또 조건을 부여해서 지금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이인데 어찌됐든 간에 리지드 바디에 스프링 두 개가 지지되어 있는데 위에서 어떤 물체, 뭐 여기는 사람입니다만 사람이 쭉 갔을 때 맨 끝단에 딱 닿는 시점에서의 뭐를 구해요? B를 구하라 그랬어요. 예, 뭐 닿았을 때 B를 구하는 건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평형 방정식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은 바로 이게 평형 방정식이 되겠죠. F1, F2, 그 다음에 W. 그런데 이 F1과 F2는 어떻게 발생이 되겠나? 자, 요 그림이 이 문제를 푸는데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이게 오리지널 포지션에 이만큼 이게 끼뚱해지니까 각각이 얼만큼 처지는 거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X1, X2라고 놓은 거예요. 네? 요렇게 지금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정의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X1과 X2가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딱 달 때 이제 또 다른 조건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force and moment equilibrium 즉 F1과 F2하고 W가 같아야 되는 force equilibrium이 있겠죠. 그 다음에 moment equilibrium이 있어야 돼요. 왜냐 이 물체가 기우뚱하면서 딱 정지돼 있으니까 회전하는 게 없으니까 moment equilibrium이에요. equilibrium EA F1이니까 자, 요점을 잡았습니다. 요점을 잡으니까 그 점을 잡았나? 아니네요. 요점을 잡았네요. 요점을 잡고 모멘트 이퀄리브리움을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F2에다가 거리해서 이렇게 나오죠. EA에다가 F1. 그 다음에 W에다가 B-A니까 B가 지금 뭐예요? B가 여기 이제 거리가 요게 지금 B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니까 이 총길이에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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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로 여기로 잡았구나. 쏘리. 모멘트 점을 여기로 잡았네요. 맞죠? 여기로 했으니까 B-A다가 W고 EA는 지금 이 길이에다가 이거에 하고 이거를 지금 모멘트로 잡은 거죠. 이거는 뭐 이 점을 잡았으니까 통하는. 그래서 이런 평형과 이런 평형 당연히 이 두 개에 의해서 풀어질 거를 같지만은 미지수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우리가 B를 모른다 그랬죠. 타치하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디포메이션 컨디션이 뭐예요? 맨 끝단이 딱 닿는 순간. 그 닿는 순간이 바로 이 길이 B와 이 길이 B가 이게 삼각형을 이루는 그 비율로 해서 변형의 조건이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 프로퍼티 이 조건을 다 해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살짝 문제가 이렇게 좀 그 응용 문제로 됐지만은 지금 과정은 statically indeterminate처럼 풀려져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요. 스프링이 이제 몇 개예요? 세 개예요. 세 개에다가 람다 해가지고 P를 구할 때 이거 주어지고 그 다음에 P가 이제 apply 해서 the bias horizontal distance 이게 P가 여기가 이제 람다 이게 쭉 가있을 때그 여기에 의해서 얘가 각각 늘어나는 게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 늘어나는 거와 각각의 힘이 당연히 스프링 콘스탄트로 해서 미지수가
미지수가 몇 개요? 몇 개일까요? 여기에 각각에 가해지는 힘, 이 세 개가 미지수죠. 그 다음에 얘가 각각 늘어나는 거리, KX1, X2, X3가 세 개가 또 미지수죠. 총 6개가 미지수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6개의 이퀘이션을 찾아내야 되겠죠. 분명히 이퀄리브리엄 뭘 것 같아요? X는 없으니까 Y하고 모멘트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평형 방정식이 2개인데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스프링이 3개가 이렇게 직선으로 변형이 돼야 된다 해서 얘가 이렇게 비례적으로 돼야 되는 거하고 머티리얼 프로퍼티가 이렇게 돼서 하나, 셋, 둘, 총 해서 몇 개 이퀘이션이 됐어요? 6개가 됐죠. 당연히 각각 스프링에 걸리는 힘이 뭘로 나오냐면은 K1, K2, K3, A, B, C라고 되어 있죠. 이 스프링의 힘으로 반력값이 다 나와요. 반력값이 물성치에 의해서 정의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빨리 나갔는데 일단은 챕터 2의 내용이 뭐냐? 3이 뭐냐? statically determinate와 indeterminate에서 문제 푸는 요령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아주 복잡한 문제의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역시 카톡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어요. 네.